추미애 전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요, 경선 연기로 몸살을 겪는 가운데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요,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3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단숨에 이 3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0.1%, 2% 올리기가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세요. 네네. 지금 전체 국민 여론을 놓고 보면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호불호는 굉장히 갈립니다. 그렇죠. 이게 뭐랑 연결돼 있냐면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된 그렇죠. 국민의 시선도 완전히 갈립니다. 이거 이 자리에서 2주 전에 이 조국의 시간이 출간됐을 때 네. 굉장히 논쟁적으로 했던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 분포를 놓고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에요. 네. 좀 강하게 진보적인 이제 지지층부터 상당히 보수적인 지지층까지 와이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성 지지층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이 강성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후보가 없다가 추 전 장관이 등장을 하면서 네. 이들이 결집한 현상이 저 정도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들이 그렇죠. 더 강하게 뭉쳤다. 응집을 했다. 그렇군요. 네. 자,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날 추미애 전 장관은요, 대선 출마 선언 일정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윤 전 총장을 언급하면서요, 나는 꿩을 잡는 매다, 이런 말까지 던졌습니다. 한마디로 꿩 잡는 매가 두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꿩 잡는 매가 두렵다. 예. 네. 해설해 주십시오. 가장 윤석열이 네. 어떤 사람인가를 잘 네. 알고 있는 사람, 제가 지휘 감독자이니까요. 예. 저만큼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꽁 잡는 매다. 언론의 검증을 아무리 피하려고 조정동의 그 출호성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예.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제1야당이 아마 후보를 제대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윤 전 총장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다는 제가 볼 말씀인가요? 때는 네. 자, 추미애 전 장관의 대선 출마 선언은 내일 모레 비대면 방식으로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추 전 장관은 SNS에 이 같은 일정을 밝히면서요, 오랜 고심 끝에 결심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자, 추 전 장관이 밝힌 이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굉장히 알듯 말듯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먼저, 사람이 높은. 사실 저거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안이한 구호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했는데. 아, 그래요? 그 생각해보니까 너무 합리적인 구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명확하거든요. 사람들, 국민들도 그렇고 본인도 본인이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결집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강성 친문 그룹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연상시켜가지고 네. 문재인 그 대통령의 직계 후계자는 나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 이 구에서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 이거는 사실은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대선 끝나고 나서 당권에 대한 극성 친문이 장악하고 있는 당권에 대한 욕심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추 전 장관의 이 등장과 여론조사의 급등, 이런 것들이 글쎄요,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로 작용이 될까요?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사실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했으면서 친문 그룹들을 상당히 포섭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그룹들이 쏙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추미애 그 지지로 뭉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큰 피해자는 이낙연이지만 더 큰 피해자는 제가 보기엔 정세균 전 총리죠.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3등, 3강에 들어갔다가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오면서 밀려났죠. 박용진 의원한테 밀려난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실체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실체가 있는 추미애 장관이 자기를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빅3 중에 2명은 굉장히 힘들게 됐고,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뭐 힘들게 됐다기보다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툭툭 튀어나와서 또 이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니까요. 자, 그런데 바람을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렸던 김두관 의원도요. 다음 달 1일 공식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김두관 의원까지 합세를 하면요. 자, 민주당의 잠정 대선 주자는 9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컷오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부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뭐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네. 국민의힘에 이것도 바로 흥행 요소죠. 바로 그 당대표 경선을 보면서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탁 당권 거머쥐는 장면을 네. 나름 의미심장하게 지켜봤는데 9명이면 이건 기본적으로 컷오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네. 예비 경선하고 본 경선하고 본선 주자가 이제 만들어질 텐데 그럼 컷오프도 굉장히 흥미진진할 거예요. 지금 9명이 제각각 네. 9인 9색입니다. 네. 우리가 좀 많이 다루지 않은 인물들도 있어요. 아하. 최문순 강원지사라든가 네. 양승조 충남지사라든가 네. 그런데 보면 이번 이 대선 전에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에 주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던 분들이 출마하기보다는 행정가 출신이거나 네. 원내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네. 국회의원 배지 달아보신 적 없이 네. 사정기관장,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 가는 거고요. 네. 최재형 원장이 나온다면 감사원장에서 또 이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대선 주자들이 많거든요. 네. 민주당 내에서도 9인 9색, 좀 흥미진진할 거로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국민의힘 전당대회만큼이나 크게 흥행에 성공할 네. 수 있을지도 또 시청자들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김우석 교수님, 양훈석 이사장님 두 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